와중에도 저희 프로젝트 3A 트리플 A 프로젝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리플 A에 대한 의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이브럴 사업팀이 이제 AI를 지금 주관하는 주 사업 부서고요. 거기서 이제 A를 따왔고, 엔티바이오틱, 즉 항생제에 대한 부분도 A, 어드바이즈 A에서 세 개 A를 붙여서 트리플 A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통상 그 회사가 이제 초우량 기업일 경우 이제 트리플 A라고 평가를 받죠. 어쨌든 저희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제품 소개 내역, 진행 내역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3A 제품에 대한 컨셉, 1단계 추진 내역, 그리고 향후 마일스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사 세션을 통해서 많이 좀 전달이 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 KUMC, 고대병원이 이제 다른 병원과 달리 그 연구 중심을 표방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AI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SK가 또 AI 사업에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 조율이 있었고, 그래서 항생제, 감염병 항생제에 대한 AI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에 이제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20일경에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항생제 어떤 테마를 정하고 어떤 투비 모델을 정하고 목표 아키텍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양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아레나를 정하고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SOW 초안 작성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투심이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요. 그래서 3월 4일자 투심이 상에서 일단 투자를 하자라는 그 의사결정이 내려져서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 이제 안암동 그 고대병원 연구센터에 이제 오피스를 2개 얻어서 착수를 하게 됐고요. 착수와 별개로 이제 5월 25일 날 전체 그 언론사를 모아놓고 그 착수 세레모니를 좀 떠들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온오프 매체 약 한 62개 정도의 매체에 이제 3A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기사가 났었고요. 그날 당일 그 시가총액 20조인 SK 주가가 약 3.8% 정도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5월 15일 착수해서 약 4.5개월 정도 1단계 진행을 하고 현재 2단계 착수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도 이제 올 1월 달에 그 에이브릴 사업팀에 조인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항생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AI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암이나 뭐 유전자 같은 그런 이렇게 묵직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왜 항생제일까라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항생제라는 테마가 정말 잘 선정된 테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통상 이제 병원에 그 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의사들 항생제 처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죠. 뭐 내가 마루타가 된 거 아니냐, 아니면 내성이 생기면 추후에 내가 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불안감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이 불안감들이 근거가 없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2016년 자료에 의하면 OECD 평균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항생제 처방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루에 1000명당 그 투여되는 항생제 사용량을 이제 수치화한 건데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OECD 평균이 23이라면은 한국 경우는 31%, 약 한
35% 정도의 그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추세로 기준했을 때 약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대 37, 약 45% 이상 OECD 평균보다 많이 그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다. 예, 적정한 어떤 수준이라기보다는 이 자료는 그 한국이 다른 OECD 대비했을 때 항생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수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고려대 그 손자국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은 그 한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항생제 오남용은 국가 전체의 그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중차된 테마다라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비즈니스 오퍼추니티 측면에서 한번 왜 항생제를 선택했냐라는 부분을 좀 봤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 병원 수가 의원 포함해서 약 한 32,00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 처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약 한 2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쓰는 항생제만 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항생제 오남용에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사 프로덕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항생제 처방에 관련되는 전문 가이드라인이나 그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이제 존스홉킨스나 스탠포드에서 유사 그 항생제 처방에 관련되는 그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봤을 때는 그 화학요법 학회 ASC라고 하는데 화학요법 학회에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DB화한 그런 앱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앱들 현재 나와 있는 이 앱들의 그 한계라는 게 이 환자 정보와 연계한 그런 그 처방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항생제 질환, 세균 대비했을 때 이런 항생제가 적합하다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항생제가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미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아시아 다르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가이드가 주로 이제 미국 중심이거나 유럽 중심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감염병 경우는 아시아권 이쪽이 많이 또 발병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어떤 국가적이나 혹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컨셉입니다. 컨셉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임상 치료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각종 그 세균이나 질병 정보들을 인풋으로 삼아서 그 추천 엔진을 구성하고요. 그게 이제 환자 정보들, 뭐 예를 들면 그 키 몸무게와 같은 그런 기본 정보 포함해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들, 뭐 고혈압이다, 뭐 어떤 신장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수치, 간수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이런 알고리즘 하에서 이제 추천해 준다라는 컨셉이거든요. 이 항생제 추천뿐만 아니라 이 추천 근거도 같이 제시를 해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논문이나 가이드라인, 항생제 정보를 뒤져서 거기에 이제 유사 처방 케이스나 항생제 정보,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처방에 대한 통계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제품 컨셉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항생제 처방을 좀 선택적 항생제, 경험적 항생제라는 그 하위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염내과 의사분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서 균주를 동정한다, 뭐 이런 전문 용어를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균을 뭐 불쌍해서 동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그 원인균을 식별하는 과정을 이제 세균을 균주를 동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인균을 식별하기 전과 후는 이 처방 방식이 다릅니다. 예. 그 이제 통상 그 뭐죠? 카드 게임에서 이제 깜깜이라는 게 있는데 원인균을 식별하기 전에 하는 처방, 어떤 상당히 부족한 정보 하에서
의사가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처방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전문 지식이 없을 경우는 그 오남용에 대한 그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균 식별 전에 그 의사의 경험치 하에서 처방하는 그 항생제 처방을 경험적 항생제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균을 배양한 다음에 어떤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원인균하고 처방 가능한 항생제 리스트가 뜨고, 그럼 의사는 이제 그 항생제 중에서 나름 이제 임의로 그 선택을 하나 해서 또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후자를 선택적 항생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항생제는 다소 좀 명확한 룰 하에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험적 항생제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 뭐 추정, 경험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처방의 순서가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고, 그다음에 원인균 식별되면 이제 선택적 항생제 처방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료 프로세스가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부분들, 명확한 기준 하에서 처방할 수 있는 처방 모델인 선택적 항생제를 먼저 그 모델 구현을 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들과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경험적 항생제 모델을 구현한다라는 어떤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 저희 SK에서 이제 의료 영역에 AI를 또 항생제라는 또 생소한 영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떤 식의 방식으로 추진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1단계는 그 분석 설계 작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비 아웃풋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지, 데이터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설정한 컨셉대로 처방 로직이 돌아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단계에 좀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2단계 구체적으로 이제 제품 구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의사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1단계는 총 한 SK 인원 22명, 그다음에 외주 인원 8명, 총 30여 명 정도가 팀으로 구성돼서 인력 투입이 됐습니다. 관련된 팀으로 보면은 이제 에이블 사업팀 포함해서 그 전략 사업팀, 그다음 데이터 서비스 팀 포함해서 약 한 5개 팀이 이제 5개 팀에서 인력이 차출돼서 팀을 이제 꾸렸습니다. 예, 1단계 진행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비 이미지를 좀 더 한 레벨 내려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검증 차원에서 왓슨에 대한 몇 가지 솔루션과 API가 적용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기술 검증 포함해서 각 솔루션이 연동될 때 어떤 연동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생제 추천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컨셉대로 항생제가 적절하게 추천되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신내막염이라는 건데요. 신내막염은 이제 심장에 그 세균이 서식함으로써 이 심장 판막 쪽에, 근데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치료를 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병이죠. 의사분들도 이 신내막염에 대해서는 일반 피부나 뭐 요로 이런 거와 달리 상당히 그 신중한 어떤 그 처방을 하게 되고, 이제 따라서 상당히 그 처방에 대한 로직이 복잡한 거죠. 복잡한 로직을 한번 알고리즘에 심어서 제대로 된 추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런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AAA 제품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논문들과 같은 그 비정형 정보를 그 날리지 베이스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웩스와 또 KS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툴을 통해서 크롤링과 그 어노테이션 작업, 그 다음에 컬렉션 DB화하는 부분들, 검색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 챗봇 쪽에 컨버제이션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화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날리지 베이스와 챗봇 이외의 부분은 가능한 한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다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UI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핫한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제 부트스트랩 UI를 적용을 했고요. 날리지 베이스의 그 정형 DB, 임상 케이스나 관련되는 그 항생제 정보, 세균 정보를 관리하는 항생제 DB는 이제 마리아 DB를 도입을 했습니다. 2단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날리지 베이스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 분석, 시각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역시 시각화 또한 그 오픈 소스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2단계에는 시각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AAA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초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유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파트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좀 그 고민스러웠던 사항들을 공유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날리지 베이스의 논문 DB를 어노테이션함에 있어서는 그 논문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랄까, 수치랄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어노테이션해서 활용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요한 테마 중에 그 하나였었고요. 그다음 DB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사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노하우들을 DB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또 상당히 바쁜 의사분들 데리고 어떻게 적절하게 DB화를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이 처방 케이스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추천 엔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추정이다, 리그레션이다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래도 업 특성상 그 사람의 몸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추정이다, 원인균을 추정한다, 질병을 추정한다. 이 추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다 하더라도 많은 근거와 검증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그 추천 선택적이든 경험적이든 업 특성에 맞는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챗봇도 도입을 할 1단계 파일럿을 진행했는데 챗봇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 의료 쪽이라는 거 아주 전문화된 영역이라는 거죠. 어떤 정도의 넓이와 깊이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들이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병원마다 각각 병원 시스템들이 각각 다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가 원활해야지만 그 환자 정보에 연계한 우리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추후에 제품화되었을 때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과 또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이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이 몇 가지에 대한 어떤 고민 사항들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이 소개 세션이 끝나고 이제 날리지 베이스와 이 챗봇에 대한 추가적인 뭐 실무적인 그 내용이 소개될 텐데 그때 뭐 몇 가지 답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날리지 베이스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의학 논문은 대부분 이 펀메드라는 그 사이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한 6천만 건 정도의 그 각종 의료 논문들이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단 논문에 대한 원천을 펀메드로 삼았고 거기에서 이제 항생제와 관련되는 뭐 또 항생제 질환과 관련되는 대략적인 그 데이터 볼륨을 측정을 했는데 약 한 6천만 건 중에 450만 건 정도의 가능한 그 소스들이 있다라고 식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가장 이슈가 얼마만큼 또 정확한 어노테이트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소스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어노테이션을 총 1단계에서는 1151건 정도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한 어노테이트에 대한 트레이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1단계 완료 시점에 웩스의 컬렉션 DB에 쌓여 있는 노테이션 된 작업 논문이 약 한 34만 건 정도가 되어 있고요. 추후에 2단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테마를 또 추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AI를 적용하면서도 가장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DB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DB를 확보할 것인가? 일단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의료 클러스터 내에 이 의료 데이터가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의료 데이터, 처방 데이터를 병원에서 저희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데도 여러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DB 자체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정확하게 정제되거나 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신내막염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신내막염 1년 동안 내원한 환자 수가 약 한 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50명이 발생시킨 데이터는 사실 신내막염을 정확하게 구현하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런 식의 어떤 처방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학습하고 룰을 적용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2단계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은 실제 처방 케이스를 표준화한 DB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선택적 항생제에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또 경험적 항생제 활용한다라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이제 가상의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질환과 여러 가지 환자 케이스를 만들지 못할 때는 그런 가상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의사분들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DB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롤이나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안.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으로 해서 DB를 좀 필요한 정도의 DB를 확보한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천 엔진에 대한 커버리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감염성 질환을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에서 이제 발끝까지 전체 신체를 약 한 8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질환을 한 120여 개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이제 선택적이든 경험적이든 다 커버되고 그러한 제품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고요. 1단계에는 선택적 항생제에 대해서 감염성 신내막염, 엔도카다이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환을 커버를 했고 선택적 항생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기준하에서 처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최적을 찾기 위한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2단계에는 선택적 항생제에 대한 커버리지를 현재 엔도카다이티스뿐만 아니라 전체 심혈관부터 뭐 피부까지 이렇게 쭉 전체적인 어떤 질환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적 항생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관건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룰과 머신러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주요 질환 단위로 선별해서 경험적 모델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보다는 브로드하게 전체적인 질환을 적용한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의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서 적절한 어떤 레벨을 정하고자 합니다. 예, 챗봇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어떤 질의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기본 컨셉인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어떤 질환이나 원인균에 대해서 혹은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의사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답변을 내는 그런 챗봇을 만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환자 상태, 질환, 원인균, 항생제와 같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조합된 그런 질의들. 예를 들면 뭐 임산부의 클린다마이신 투약시 부작용은 어떠하냐, 요로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배양 검사 결과 그람 양성균이 확인됐는데 적합한 항생제는 뭐냐와 같은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처방에 관련되는 질의가 나왔을 때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겠다. 이제 그 영역은 질환 단위 혹은 뭐 항생제 단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질의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FAQ를 트레이닝 통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처방 데이터나 항생제 DB를 뒤져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 의료 논문을 뒤져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소스를 뒤져서 이러한 그 이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질의에 답변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요한 업무 블록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1단계 진행한 그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의사에 할당된 환자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환자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 뭐 연령대와 키, 몸무게와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해서 현재 진단된 그 질병 그리고 이 항생제 추천에 또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 간 기능에 대한 어떤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왼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균에 대한 어떤 그 결과들 이 부분들이 복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균에 대한 감성 테스트 히스토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 신내막염, 엔도카다이티스에 대해서 이 환자 정보에 대해서 그 원인균을 보면은 이 스테팔로코쿠스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건데 이 원인균에 대해서 처방 가능한 항생제 리스트가 일단 감성 테스트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R은 처방 불가, S는 처방 가능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항생제를 추천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예, 추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클록사실린이라고 나오죠. 여러 그 항생제 리스트 중에서 다이클록사실린이 가장 최적이다라고 추천해 주는 거죠. 우리 알고리즘에서. 예, 관련되는 참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참조 가이드라인에 이 아까 스테팔로코쿠스나 엔도카다이티스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참조 논문도 마찬가지. 쭉 보시면 이제 스테팔로코쿠스나 엔도카다이티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관련된 정보를 뿌려주게 됩니다. 예, 논문뿐만 아니라 약제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이러하고 추후에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유사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처방에 대한 통계 정보, 어떤 원인균이나 항생제에 대한 관련 정보 등등을 그 시각화 툴을 통해서 추가로 좀 보여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챗봇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클린다마이신 특징을 보여줘와 어떤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FAQ에서 즉답을 하게 되죠. 약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영역의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클린다마이신 임산부 투여 여부를 알 수 있을까라는 전부 다 좀 더 복잡한 질의에 대해서는 DB에서 임산부 투여 가능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관련된 참조 논문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예. 예, 여기까지 1단계 이제 설계 작업과 병행해서 진행한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결과고요. 예, 마지막으로 향후 마일스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빠르면 이제 11월부터 2차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고 내년 약 한 6월까지 한 7개월 정도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1단계의 이제 선택적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업무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플랜이고요. 여기에는 선택적과 경험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M3 시점이 끝난 시점에 KUMC 필드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의사들은 이제 상당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들이 그 테스트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사들은 이제 설계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설계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일정 갭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M4 시점부터 감염내과 중심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을 줄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6월 이후로는 그 KMC 안암병원과 그 구로, 안산 등과 같은 그 산하병원 한 서너 군데 정도의 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약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내년 10월부터 일단 그 상용화와 유료 서비스 전환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1단계 진행 결과, 마일스톤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로 이제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액을 알수 프로젝트는 수주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내부 이제 투자 프로젝트고요.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총 한 30여 4개 팀에 5개 팀에 30여 분이 4.5개월 정도 투입된 그런 정도 볼륨이고 뭐 재료비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월 단위로 이렇게 할당되는 그런 금액들 뭐 그런 정도의 볼륨으로 판단하시면 계략적으로 볼륨 나올 겁니다.